현재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한국 뉴스는 일본 네티즌들에게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언급한 한국의 뉴스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 뉴스까지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사들이 판단한 결과 일본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서 열동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근접한 나라여서인지는 몰라도 다양한 한국의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양은 매우 풍부해서 미처 한국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한국에서 호날두 노쇼 문제가 결국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이뤄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 경기에 참가한 한국인들은 주최 측으로부터 50%의 입장료와 5만 원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해외 팬들도 호날두가 최소한 45분간 경기에 출전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안 나왔다면서 한국 팬을 무시한 처사이며 호날두의 저러한 행동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 편을 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일본의 스포츠 신문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냈는데 일본 네티즌은 한국은 무조건 돈이다 라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면 결국 원하는 것은 배상이라며 한국과는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글이 베스트 댓글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은 결국 돈을 바란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이유는 강제징용 배상권 이후에 한국은 1965년 청구협상에 3천억 원을 받았음에도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한국은 사과와 돈을 요구, 무한 루프의 국가라면서 일본에도 그렇고 호날두에도 그렇다면서 수많은 해외의 나라들이 한국과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호날두 사건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그런 움직임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한국의 돈 욕심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죄와 돈을 늘 세트로 요구해서 GDP까지 상당히 향상시키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지긋지긋하다면서 한국의 소녀상 플레이와 강제징용 배상금 요구를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고 강력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징용공 배상 문제와 호날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일본이 집요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두 가지 뉴스에서 일본은 역시나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불량 판정이 났고 이것을 미국 청문회에서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에서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한국산 키트가 미국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알고 보니 그 미국주의 주지사 부인은 한국인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메릴랜드의 호건 주지사가 부인인 유미 여사를 통해서 수입한 건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또 미처 한국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바로 외국의 주요 인사에 한국인 부인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주요 국가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도 한국인으로 그를 통해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드는 데 활용 중이며 미국에서도 결국 한국 출신의 주지사 아내가 미국의 혈세를 낭비시킨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을 가장 불쾌하게 만든 뉴스는 미국에서 나온 정반대의 뉴스라고 전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미국 뉴스인데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한국의 따뜻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낯선 한국 땅에서 청춘을 바쳤던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국에서 온 선물 상자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워싱턴 사무소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교육보건 활동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514명에게 보낸 방역키트 선물이 이달 초중순 속속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100장, 항균장갑, 홍삼 캔디, 은수저, 민속 부채 등이 들어있는 코로나19 생존 박스를 받은 옛 봉사단원들은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재건이 한참 진행 중이고 경제 발전을 시작하려고 했던 60년대의 청년 시기에 한국에 방문했던 미국인으로 지금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된 이들로서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국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로 여깁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 전쟁 특수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때입니다. 당시 일본의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주던 국가는 미국이며 오히려 한국보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했던 한국이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코로나 방역 물품으로 갚는 것입니다. KF 관계자는 1960년대 한국의 보건 의료 상황이 정말 열악했는데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 코로나19의 모범 대응국이 돼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하는 것을 보니 놀랍고 봉사한 보람을 느낀다고 연락해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은 꼭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다는 점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사과와 돈을 요구하는 무한루프의 국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제주도에서 1967년, 68년 봉사활동을 한 조엘 캠제는 미네소타주 자택에 도착한 선물을 받자마자 이메일을 보내 재단으로부터 온 멋진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애정어린 추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전직 봉사단원도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너그러움에 영원히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을 부하가 치밀게 한 것은 이번 방역키트 선물이 미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어려울 때 한국을 돕자 팬데믹 때 한국이 보답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1966년에서 68년 춘천의 한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75세가 된 샌드라 네이선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7일 KF로부터 생존 박스라고 적힌 귀중한 선물을 받은 네이선은 뉴욕타임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마치 1968년부터 내게 여행해온 상자인 것처럼 느껴졌다며 그 상자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다. 한국인들이 저 멀리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네이선은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평화봉사단에 합류해 21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봉사단원들 사이에서는 타임즈와 뉴스위크 중 어느 종이가 더 잘 닦이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며 당시 한국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휴지 사재기 전쟁으로 휴지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죠. 네이선은 가난하고 자주 아팠던 학생을 미군 부대 의사에게 데려가 기생충 치료를 받게 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따뜻한 계란을 여러 개 선물해줬다. 정작 그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했을 그 계란들을 받고 울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박스를 받고 일주일간이나 감격을 간직하려고 열어보지 못했다면서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에서 반응은 전혀 뜻밖으로 나오는데요. 이 코로나 용품을 미국에 제공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다양한 장소에 소녀상을 안치려고 한다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소녀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독특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메릴랜드 키트도 불량이고 생존 키트도 불량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불량 코로나 방역용품 재고 처리를 미국에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에 오래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사실 이제 한국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일본을 역전하기 직전인데다가 한국의 전반적 경제력이 일본을 상회하는 모습도 나오며 최근 일본인이 가장 즐겨 쓰는 아이폰을 뜯어보니 막상 한국산 부품이 이제 일본산을 밀어내고 가장 높은 비율로 아이폰에 탑재되고 있다는 니케이의 뉴스가 나오자 적지 않게 실망한 동시에 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상대가 안 되어 무시해도 무방했던 한국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과 경쟁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한국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뉴스는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과 외교 마찰 이전에 한국의 엄청난 성장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 연일 미국 언론이 한국을 극찬하는 것은 가장 화를 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미국 주요 언론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미담에 계속 독특한 의견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돈을 밝히는 나라가 아니라 참전 용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3번째 독자기술 설계, 건조 200구급 도입 30여 년 만에 쾌거. 3조 이상 전환하며 수중작전 수직발사대 장착 SLBM 발사 가능. 북한 G11척 등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수함 개발 발판. 해군 최초 3,000톤급 잠수함 1번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진수식과 함께 늠름한 자태를 드러냈다. 1980년대 독일로부터 200구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한 지 30여 년 만에 국내 독자 기술로 3배 가까이 큰 중 잠수함을 건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도산한 창호함은 수중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 사관을 장착하고 있어 전력 발휘면 군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은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13번째 독자 설계, 건조 해군, 잠수함 역사 쾌거. 해군은 1974년 잠수함 구매 계획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해 1987년 독일 200구급 9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992년 10월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200구급 1번 함장보고함을 인수하면서 세계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15년 뒤인 2007년에는 214급 일본함 손원이람을 인수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두 차례 잠수함 사업을 통해 독일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부품 설계와 제조, 건조 기술을 확보했다. 2008년에는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정보고 3 사업에 착수했다. 배치 -1, 2, 3으로 나눠 각 세척시 건조에 7,000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14일 배치 -1의 일본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진수식을 갖고 위용을 드러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번째로 잠수함 독자 설계와 건조에 성공했다. 해군이 잠수함에 처음 관심을 보인 지 44년, 209급 도입 31년 만에 이룬 쾌거다. 배치 -1의 이번함도 대우조선 해양에서 한창 건조 중이다. 공종률 50%를 보이고 있다. 3번함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에 착수했다. 도산한 창호함의 주요 장비와 무기체계 등은 대부분 국산화했다. 209급과 214급의 국산화율은 30%대에 그쳤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배가 넘는 76%의 국산화율을 자랑한다. 배치 -2, 3로 갈수록 국산화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주 수중작전, VLS 육문 장착 등 전투력 증강. 잠수함의 크기와 배수량은 수중작전 능력과 직결된다. 도산한 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로 수중 배수량 3,700톤이 넘는다. 209급과 비교해 3배, 214급과는 2배나 크다. 214급과 마찬가지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해 저속 기동 시 장기간 수면 위로 스노클을 꺼내지 않아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214급이 2주 정도 잠항이 가능하다면 도산한 창호함은 20일 이상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도산한 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의 비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배치 -2부터는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4급 잠수함에 있는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과 미국제 대함 미사일인 합동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각각 개발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도 장착된다. 크기가 커지면서 승조원의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잠수함은 공간의 제약으로 내부가 매우 비좁다. 214급도 함장 1명을 제외하면 승조원 3명당 2개의 침대를 번갈아 이용해야 할 정도다. 30평 아파트에 장정 40명이 지낸다고 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도산한 창호함은 이러한 승조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지만 1인 1침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북 70여 척 보유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 개발 교두보. 도산한 창호함이 2020년 이후 해군에 인도되면 209급을 대체하게 된다. 해군은 현재 209급 9척, 214급 7척 등 총 16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214급 8번, 9번 함은 인도를 앞두고 있다. 보유대수로만 따지면 세계 10위 이내 드는 전력이지만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영국 제인스사의 2015에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2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71척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만 40척을 포함해 6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000톤급 이상 디젤 잠수함 17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5척을 추가 도입했다. 북한은 무려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이나 크기 면에서 우리 잠수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만 수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사거리 500km가 넘는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해군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해양조선 오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3,000톤급이면 핵추진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속도는 물론 작전기간 등에서 디젤 잠수함과 격을 달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극찬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극찬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입니다. 1990년대 독일에서 잠수함 9척을 도입한 지 30년 만에 자체 기술로 이룩한 성과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잠수함을 설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건조 비용은 1조 원에 달하고 무기 체계로는 7,600톤급 이지스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3,700톤급 수중 배수량이 넘는 규모와 길치 83.3m, 폭 9.6m, 높이 14m 크기를 지녔고 수중에서 최대 속력은 20kts입니다. 탑승가는 인원은 50명이 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도산 안창호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잠수함보다 훨씬 강화된 지속장악 능력입니다. 지속장악 능력이란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으로 기존 장고고급 잠수함에 비해 10배 정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더 강력한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현무이비를 기초로 개발된 한국형 SLBM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SLBM은 탄도 비행을 하며 낙하시 초고속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여 방어가 상당히 까다로운 무리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펙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도산 안창호함은 그 어떤 잠수함보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 성격으로 사실상 운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같은 설계를 지닌 잠수함 9척이 추가 도입될 것이라고 하니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역시 21세기 거북선이라고 불리울만 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도산 안창호함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지속 장악 능력과 위력적인 SLBM 시스템을 보유했더라도 재래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능은 좋으나 그 성능을 뒷받침해줄 힘, 즉 파워가 부족합니다. 예로 최신식 휴대폰을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최신폰의 성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이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집니다. 이처럼 잠수함의 동력 원인인 배터리 역시 고성능을 발휘하는 동력을 조달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잠수함의 운용 사례를 보면 수중에서 4노트 정도로 운행했을 경우 최대 2주 정도를 버티고 20노트까지 속도를 올리는 경우 배터리가 1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능의 수중 동력원으로 알려진 API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배터리 충전 속도가 방전되는 속도를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수중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잠수함이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물 위로 떠올라 디젤 엔진을 켜놓고 스노클이라는 충전 작업을